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밤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살포된 전단 가운데 일부가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아직 대남 방송은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설치 등 맞대응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협상을 주도한 국무부 인사들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 10여 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세관원과 화역 작업자 등 접촉자 17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국 10개 주에서 신규 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603만 9천 가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서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20여 곳에 설치가 됐는데 YTN 중계 카메라에 이 대남 확성기가 포착됐습니다.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강화 평화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2년 만에 확성기가 다시 설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철거된 지 2년 만에 확성기가 다시 설치됐습니다. 제 뒤 바다 건너 2km 거리에 북한 황해도 개풍군이 있습니다. 이 개풍군 원정동쯤에 확성기가 설치된 모습이 저희 YTN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마치 사각탑처럼 생긴 확성기는 스피커를 적게는 30개, 많게는 80개까지 쌓아 만든 고정식입니다.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전력난이지만 스피커가 워낙 낡아 소리 도달거리가 1에서 3km에 불과해 이 확성기를 틀어도 그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주간엔 10km, 야간엔 24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미쳐 북한군 부대에도 들리는 우리 군의 확성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62년 북한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1990년대부터는 대남 방송을 중단하고 출력을 최대로 높여 남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는 대북 심리전 제압용으로 목적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대북 대남 방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양측은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는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꼽힙니다. 북한군이 당시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만큼 이번에 설치되는 확성기 개수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성기 용도를 생각하면 재설치는 곧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2년 만에 다시 확성기를 설치한 것은 대남 심리전 차원의 후속 조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인수했다며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접경 주민들은 경작 활동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들을 다시 설치한 데 우리 군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설치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에 대해 우리 군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남북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실제로 한다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면서 상응 조치에 나설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20여 곳에 확성기를 설치했는데 과거 설치했던 40여 곳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들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간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에 극히 예민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맞서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방송 시설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그런 만큼 남북이 만일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을 재개한다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접경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도 대북 정찰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군은 육해공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도 연일 우리 측 상공에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최근 괌에서 철수했던 B-52 전략 폭격기들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출격해서 일본 열도의 북쪽까지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자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이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접경 지역에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차분하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평도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연평도 어디쯤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망향 전망대보다 조금 더 북측이 더 잘 보이는 긴작시 해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오후 1시부터 간간히 포탄이 터진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희 YTN 취재 결과 다행히 군사 활동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고 북한 측에서 공사를 하던 가운데 폭약이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북한과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로 제 뒤로 보이는 섬들 역시 모두 북한 영토인데요. 화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석도가 위치해 있고 석도 옆에 장제도 그리고 갈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도 갈도 사이가 지금은 해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 개머리 해안입니다. 10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를 향해 포를 쐈던 장소로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 망원 렌즈로도 개머리 해안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어젯밤까지만 해도 개머리 해안에 포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포문이 처음 열린 게 지난 19일이니까 사흘째 열려 있던 겁니다. 다만 위장 포문인지 아니면 포문 안에 진짜 해안포가 배치됐는지 여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포문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평도에 상주하는 군 역시 포문이 열린 부분을 특이 동향이라고는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차원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환기를 위해 며칠째 포문을 열어두는 일은 극히 드물고 또한 개머리 해안을 지켜보는 우리 측 언론이 있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일종의 심리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비해 달라진 점들은 분명히 있으므로 군은 24시간 동향을 자세히 감시하며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연평도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저희 취재진은 오늘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연평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 안에는 저희 취재진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덜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 의외로 현장에서는 다소 평온한 분위기마저 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섬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평시와 다름없는 일상 등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10년 전 연평도 폭격과 같은 크고 작은 갈등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연평도 포격 당일에도 이런 평온함 속에서 일어났다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뉴스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곳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2천여 명입니다. 옹진군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연평도 안에 마련된 대피소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과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시 즉시 주민들을 대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탈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렸다는 주장인데요. 일부는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대북 전단이 살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자정쯤 경기도 파주시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책자 500건과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살포를 진행했는데요. 보내온 사진과 영상 보시겠습니다. 촬영하는 카메라 외에는 주변 불빛도 없는 곳에서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살포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담겼던 기존 영상들과 달리 전단을 하늘에 띄우는 모습만 짧게 담겼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단체로 지난 2005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가 아닌 회원 6명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대표는 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본인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교육해 살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냐면서 북한 정권에 속고 있는 부모 형제에게 진실을 전하는 편지가 어떻게 접경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나 감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북 전단을 계속해서 북한에 날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과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영상 장비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으로 넘어가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살포된 일부 대북 전단 등이 강원도에서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일대 야산에서 대북 전단 등을 달아 살포한 대형 풍선이 발견된 건데요. 오늘 아침 7시쯤 대형 풍선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YTN에 제보됐습니다. 당시 목격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끌고 딱 갔더니 반은 살짝 바람이 세서 그런지 물로 수면 위까지 이렇게 딱 잠겨서 와 있더라고요. 큰 현수막 하나 크게 걸려 있었어요. 경찰도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북 전단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대형 풍선과 함께 김일성, 김정은, 김여정 등을 포함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과 현수막 아래쪽에 대북 전단이 붙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파주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면서 어제 살포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4개 단체를 사기와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후원금의 용처도 불분명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냉전 시대의 남북 대치 당시의 대표적인 유물 남북 확성기 있습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이 대남 확성기를 DMZ 내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재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에 우리 군도 맞대응을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격이라 군 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위계 남북 관계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남과 북이 이 확성기를 서로 떼냈던 그때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이 합의했던 이 4.27 합의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이미 깨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남측의 어떤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 합의 불이행에 의해서 예. 이미 합의는 깨졌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남북 정상 합의가 깨졌다는 전제하에 네.
자기들이 이제 보복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합의를 불이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에 남북한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라서 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태도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 좀 자기들 표현으로는 뭐 고통을 주겠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예. 지금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2년 전 5월 1일 화면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 이게 군사분계선 일대에 이제 북한에서 발견된 대남 확성기를 2년 전에 철거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저 화면을 포착을 해서 이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남과 북이 이 판문점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한 대로 실제로 이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랬고 우리도 그 당시 때 이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치된 우리 또 확성기 40여 기를 단계적으로 이제 모두 철거했었죠. 그때가 기억이 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한 건데요. 자, 지금 저 대남 확성기 사실은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출력이 약해서 우리 쪽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 사실 이제 웅웅 이렇게 위밍하는 그런 벌레 소리처럼 예.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출력이 약해서 예. 선명하게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의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예.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사실 2년 전까지의 평가인데 네. 그동안 북한이 또 확성기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이전하고 또 달라질 지금 화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있는데요. 저 화면이 이제 저희 취재팀이 오늘 확인한 확성기입니다. 예, 재설치된 확성기랍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죠. 예, 일단은 예. 외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우리 쪽에서 설치한 확성기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거의 한 20km까지 이렇게 20km 멀리까지 전달이 되는 아주 예. 고성능 확성기거든요. 사실 이제 확성기와 확성기 대결을 하면 예. 북한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서 이런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네.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 이 적경지에 사는 또 우리 주민들입니다. 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경계를 서고 있는 이제 군인들.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도 그 몇몇 관련되는 내용을 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이게 그 현재 사는 주민들, 우리 주민들하고 군인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도 철거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도 이게 불필요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소모적이고 이제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그 확성기죠. 예. 우리 군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을 지금 이렇게 합의를 지금 깨고 있으니까 예. 우리도 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면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뭐 도덕적 우위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최대한 그래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하고 있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로 우리가 확성기를 또 설치해서 맞대응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군 당국 입장은 북한의 도발의 형태라든지 방식 이런 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더 지금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어떤 도발의 형태와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저는 가능하면 우리는 그래도 4.27 그 판문점 합의라든지 예. 9.19 평양 공동선언을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북한을 이렇게 좀 제압할 수 있는 그게 실효적인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4.27 합의 중에 이 서로 상호 비방하지 않기가 들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확성기를 빼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대북 전단도 살포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민간 단체가 하여튼간 전단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북한도 지금
대남 전단지를 살포 예고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선은 이제 이 전단지 살포 관련해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대적 군사 행동 계획이라는 걸 지금 수립하고 있다. 네. 이 수립된 이 계획을 당 중앙 군사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겠다. 예, 그리고 예. 나서 이제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몇 번씩 지금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4대 그 대적 군사 행동 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전단지 살포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든 이 풍선을 예. 북한이 예고한 대로 우리 남쪽의 중심 깊숙한 곳으로 이걸 보내겠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수도권 이런 지역까지 다 이제 날려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전단지는 순전히 이게 이 날씨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얼마나 세게 부느냐, 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바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참 이게 이제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단지와 오물을 보내겠다. 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단지와 오물을 보내겠다. 네네. 근데 이게 전단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이게 가볍게 가능하면 멀리 날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풍선을 통해서 날리더라도 이게 이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그 기후 조건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제작하는 과정들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예고한 게 뭐 1,200만 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과장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그 종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 산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종이를 확보해서 그것도 칼라 인쇄를 하잖아요. 네. 이 칼라 인쇄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그런 화면에 여러 가지 나와 측면을 있어요. 봐야 될 것 저렇게 이제 찍어놨다, 언제든지 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북한 총참모부가 당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날씨, 바람의 방향 이것 때문에 아직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예.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인민들의 분노, 배신감을 하나의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우선 전단지 살포를 하겠다 예. 이런 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예고한 그런 군사 행동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실행해야만이 네. 또 자신들의 임무를 지금 완수하게 되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이 전단지 문제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예고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우선 이제 그 예정대로 실행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주 과연 만약에 날린다면 살포를 한다면 어떻게 날릴까인데요. 지금 바람의 방향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분다면 날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날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북한이 드론을 즉 무인기를 날리기에는 지금 너무 좀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주 명백한 군사 그 어떻게 보면 남쪽을 침범한 행위거든요. 예. 뭐 정전협정 위반이라든지 남북한에 합의된 뭐 불가침 합의를 그 파기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가공할 무기도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 드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이 쉽게 이 수단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2014년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무인기라 그런 이른바 이제 정체불명의 무인기를 남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척에도 떨어지고 파주에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걸 부인했어요.
이게 자기들이 보는 게 아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할 수 있는 그 국방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해서 이 공동조사하자. 예. 공동조사가 나온 게 이거는 천안함 사건의 어떤 범인이 자기들이나 지목하는 거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공동조사했거든요. 저 사진이 뭐냐면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약간 위성 사진 같은데 드론을 이용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이제 2017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 떨어진 드론 안에 봤더니 이제 저렇게 촬영 사진이 있었다. 근데 저게 바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북한이 저렇게 드론, 그 무인기를 계속 날려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강화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예. 우리도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게 불가피할 겁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 2014년 때도 그랬지만은 뭐 한밤중에 보낸다든지 우리가 제대로 이걸 포착을 못해서 예. 이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이 무인기는 아주 명백한 군사 행동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예. 무인기를 사용할 것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 어떻든 풍선을 이용해서 이 바람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이제 우리 남쪽에 멀리까지 이게 그 전단지를 날리는 방식으로 예, 우선은 예. 초기 단계는 그렇게 뭐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게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풍선으로 하면? 예. 그렇죠. 그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든 이게 이제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서풍이 좀 이 강도가 좀 세게 불면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지역까지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이제 그 종신부, 그러니까 종신부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과연 어디냐, 청와대까지냐, 뭐 서울 중심, 뭐 강남까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신부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일단은 서울을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예. 서울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치에서 그죠? 바람 어떻게 이용해서 예. 이걸 날리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동안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실제로 뭐 한국 사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과거 역사를 보면.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위치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전단지를 날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거 다 포착할 수 있느냐, 포착해서 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 역지사지 입장에서 남쪽 사람들도 좀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을 우리 당국이나 우리 그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목적은 아직 그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 B라니까 전단지요. 전단지의 목적이 우리가 보낸 전단지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고 또 동요할 수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하지만 북한이 보낸 전단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그게 이제 과거하고 많은 차이점이죠.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전단지 내용을 봤는데 그 북한이 원래 이게 전단지 효과는요,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이제 호소력이 있어야 이게 전단지를 받는 어떤 북한 주민이든 우리 국민이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사고의 어떤 뭐랄까요, 뭐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좀 동요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북한이 그 제작한 그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을 내용들이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성가신 거죠. 이건 진짜 오물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또 크기도 크고 뭐 내용도 뭐 지지부한 내용이고 이러면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얘기했던 1,200만 장이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는 상상을 예. 해보십시오. 아. 이게 사실 끔찍한 그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건 또 다른 두려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럼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서 보는 전단지를 보고 얼마나 그러면 뭐 마음에 이렇게 동요를 느끼고 예. 정말 우리 체제가 잘못됐느냐고 인식을 하느냐,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했지만 예. 그 이 전단지를 받아본 그 탈북민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그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하고요. 예. 사람마다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너무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오버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여기서 의도한 이걸 보낸 사람이 의도한 만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건데 어젯밤에 이제 탈북 단체가 이제 대북 전단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쪽 주장은 이제 50만 장을 보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지금 접경지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걸 아무래도 밤에 보내니까 막을 수 없는 겁니까? 그 과거에 이제 전단지를 많이 보냈죠. 예. 사실 이제 지난해에도 10여 차례 이상 보냈다고 하고 올해도 지금 벌써 5분, 6분이죠. 이번 하면 예. 6번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남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전단지를 뿌리는 분들은 이 경찰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숨바꼭질인데 예. 이걸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지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예. 또 경찰이 24시간 이 감시를 해서 이 전단지 살포를 막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북 전단 살포 하다가 과거에 북한이 고사총을 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안 요인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전단지를 뿌렸을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결국 접경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전단지가 사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바람을 제대로 이용 못하면 네네. 대부분이 이제 우리 접경 지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면서 이게 논밭에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또 수거하는 게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또 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또 태워야 되고 또 인력도 동원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이제 많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과연 누가 이걸 지원하고 있느냐 뭐 그런 예.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게 미국의 NED라는 예.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 대전이라는 그 NED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전단지 살포한다 이렇게 예.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북한의 있습니다. 주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NED의 총재라는 분이 이제 칼 그시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걸 강력히 맞는 거 관련해서 이제 자기들 입장을 냈어요. 예. 우리는 전단지를 이렇게 보내는 방식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단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보낸다. 예. 그거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은 자기들은 지지하지만 예. 전단지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그건 우리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네. 과거 냉전 시대, 대결 시대에는 이 NED가 예를 들면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그 사회주의 국가, 또 독재 국가, 권위주의 국가의 이런 어떤 전단지 방식의 예. 이 알 권리를 이제 그 현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예. 근데 NED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어요. 왜?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의도와 다르게 평화를 해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동독 같은 경우는 체코도 이제 서독이 아니라 서방에서 많은 그 풍순을 통해서 전단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때 체코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예. 그런 적도 아예 풍선이라든지 이런 전단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촉즉발의 이제 준전시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는 더 마찬가지죠. 북한이 지금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지금 폭파시킨 상황인데, 예. 정말 이 전단지가 이게 아주 작은 불씨가 아니다, 큰 불씨다. 예.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불씨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북한이 밝힌 총참모부가 밝힌 대적 행동 4가지, 그러니까 그 전단을 뿌리는 거하고, 그리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송에 군대에 재배치하는 거하고, 그리고 서해 훈련하는 거. 근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이 긴장 관계가 아무래도 10월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길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길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이제 10월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10월 10일 당 창건 예. 75주년 예. 그때까지는 이제 내부 어떤 결속의 어떤 필요성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도 아마 지켜볼 거고, 예.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 내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이것까지 예. 아마 지켜보면서 예. 저는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냐. 예. 거기에서는 또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도 사실 이제 뭐 배신감이라든지 복수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일종의 지금 자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 건설을 위해서 인력과 자원과 자금을 지금 집중해도 예. 지금 이 목표 달성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당장 지금 전단지를 뭐 이렇게 1,200만 장을 지금 제작한다. 이것도 굉장히 낭비하고,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지금 행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많은 인력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동원해서 지금 6월 달에 지금 북한이 가장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예. 농번기거든요. 예. 그 농사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방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 지금 풍선을 날린다는 게 이게 지금 사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순간은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남북 관계 경색은 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 장기적인 상황을 이제 바꾸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우리 사회가 집합적으로 어떤 또 지혜를 발휘해서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10월까지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것도 좀 너무 오래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임 교수님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니까 그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This is a temporary device by the North Koreans to do what negotiation has done for them for 25 years, buy time to make progress on their nuclear program. 수도권의 집단 감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 사례가 최소 256명으로 집계됐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한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감염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정오 기준으로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수는 모두 259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곳 리치웨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202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하던 4명이 잇따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겁니다. 경기 안양시는 오늘 72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안양동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19일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곧장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검체 검사도 받았는데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 역삼동에 사는 27살 남성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리치웨이 2차 감염지인 명성하우징의 직원과 서초동 주점에서 접촉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격리 해제 직후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별다른 동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이곳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 전파 속도는 매서운데요. 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감염 사례만 적어도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해서도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는 최소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동에 사는 51살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던 성심 데이케어 센터 확진자의 가족으로서 병간호를 하던 와중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굿모닝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53살 여성도 오늘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원 입소자와 접촉했는데 이 입소자는 앞서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감염자가 2명 늘면서 성심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4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부터 방문 판매업체와 유통물류센터,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그리고 뷔페 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시설의 사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이용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 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기 때문에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하는 법원 주사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 주 재판 일정 대부분이 연기됐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고 22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남지원 형사과 직원들은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자가격리됐으며 형사 6단독 사건 1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재판은 모두 잠정 연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지수가 10년간 12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OECD 36개국 중 26위로 IMF 기준으로 경고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해 기준이라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천문학적인 추가 경정 예산이 지출돼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나라 살림 빚이 계속 쌓이면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10년 사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개발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나라 가운데 26위로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0.98로 14위에서 지난해에는 1.04로 26위로 10년 사이 12계단 내려간 겁니다. 재정 수익과 재정 지출을 비교한 재정 건전성 갭 지표의 경우는 2위에서 21위로 19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 복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전재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올해 우리나라 채무는 840조 원으로 1년 사이 100조 원 급증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로 껑충 뛰지만 코로나19 비상시국에는 나라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데 사회적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라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큰 위기가 또 왔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적절한 재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속여 고리 대출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대출 단속을 강화하고 연간 이자도 최고 24%에서 6%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 비용 10만 원을 대신 내줄 테니 3일 뒤 수고비 만 원과 함께 갚아달라는 방식의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글.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출이라며 마치 공공기관의 공적 지원인 것처럼 속인 공적 지원 사칭 문자 메시지.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유혹해 속인 불법 사금융 사례들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단속 기간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 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적 보완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 대부업법에선 사금융이라고 해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6%로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확인된 신종범죄수법은 코로나19 재난문자처럼 경고문자를 개인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고문자가 소음공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문자 발송 대상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WHO는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용하려면 최소 2년 반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생 초기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도달하는데 석 달 넘게 걸렸지만 최근엔 단 8일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WHO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 단결이 중요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reatest threat we face now is not the virus itself. It's the lack of global solidarity and global leadership. We cannot defeat this pandemic with a divided world.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또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란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best to assume quite a long period, and my quickest time is 2.5 years.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돼도 안전성과 효능성 검사를 거쳐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WHO는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검체 채취 로봇입니다. 의료진의 2차 감염 위험을 줄여줄 수 있고 폭염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를 채취하는 수고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두꺼운 방호복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의료진들은 2차 감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진의 감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료진 감염을 막을 원격 검체 채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 장비를 움직여 검체 채취 도구를 코 안으로 조준합니다. 그러자 멀리 떨어진 로봇이 연구진과 똑같이 움직여 실제 검체를 채취합니다. 여기서 장치를 움직이면 실제로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기까지 100분의 3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거의 느끼기 힘든 정도입니다. 로봇팔은 얼굴 주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회전할 수 있고 정밀도는 1mm 이내입니다. 또 로봇에 달린 센서 덕분에 채취 도구가 검사자의 코나 목에 닿는 강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압이 제대로 닿는지 확인을 하려면 원격에서 반드시 힘이 제대로 느껴졌는지가 확인이 돼야 끝까지 간 거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힘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연구진은 앞으로 검체 채취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해 로봇이 검체 부위를 자동으로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이 로봇은 임상시험을 거친 뒤 곧바로 일선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영상을 공유하는 N번방을 개설자와 함께 운영했던 25살 안승진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선 안 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그 만 12세 여학생 했던 그 성폭행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하시면서 따로 돈을 안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저의 그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를 훔친 40대가 6km에 이르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차들뿐 아니라 막아서는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마구잡이로 운전해서 6명이나 다쳤는데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승용차.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마구잡이로 좌회전도 합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이 막아서자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갓길을 따라 다시 달아납니다. 서 있던 차도 2대나 들이받으며 위태로운 도주를 계속합니다. 20여 분 동안 6km나 이어진 추격전. 어렵사리 길목을 차단한 경찰이 운전석과 보조석 창문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2명이 다쳤고 순찰차 2대와 일반 차량 2대가 부서졌습니다. 피의자 42살 A씨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도주 차량이 급격히 핸들을 꺾으면서 옹벽과 충돌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을 2차 충격을 2번씩 충격을 했고 또다시 도주를 하면서 A씨가 차를 훔쳐 달아난 건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편의점 앞에 세워진 차가 주인 없이 시동이 켜진 채 있는 걸 보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힌 장소는 용인의 전통시장 일대로 보행자와 차량이 많아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을 훔친 이유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런 절도 피해를 막으려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주차한 차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국 외대는 지난 18일 세계 주요 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기말고사가 치러지는 시간 수강학생 70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정답이 수차례 공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대 측은 해당 과목을 들었던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보도록 조치했다면서 표절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중앙대학교도 한 전공 과목 온라인 시험이 있기 전에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정행위를 모의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아직 대남 방송은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설치 등 맞대응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밤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 선원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문제의 화물선은 입항 전 유증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국 10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원 현상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603만 9천 가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와 접촉자 17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선박은 고열 환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검역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러시아 선박 접촉자에 대한 검역 조사가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선박은 지난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어선 아이스 스트림호입니다. 검역 조사 중 유증상자 3명이 확인됐고 선원 21명 전체를 조사하자 16명이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 선박의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를 담당했던 도선사와 세관원 등 26명과 하역 작업을 한 61명 등 176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정박했던 같은 선사의 선박 아이스 크리스탈호도 인원 왕래가 있었다고 보고 선원과 하역 작업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고열 환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한 뒤 검역법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중국과 이란, 이탈리아처럼 러시아 선박도 승선 검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46명인데요. 지역 발생이 16명, 해외 유입이 30명입니다. 해외 유입 30명 가운데 러시아 선원 16명을 뺀 나머지는 14명인데요. 카자흐스탄이 7명, 파키스탄과 아프리카가 각각 2명, 그리고 이라크와 인도, 독일에서도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서울 리치웨이나 대전시 서구 방문 판매 관련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정오 기준 발생 현황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은 4명이 추가 확진돼 총 20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5명이 됐습니다. 대전시 서구 방문 판매 센터 관련은 8명이 추가돼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원과 물류센터, 콜센터 가운데 피해 규모가 작았던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3가지 시사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 두 번째, 가림막 설치 같이 방역과 관련한 근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접촉이나 동선을 최소화한 경우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온 화물선에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일주일 전 선장이 증상을 보여서
배에서 내리기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나라 안팎에서 지금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바이러스는 어김없이 그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오늘 46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3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금 걱정됩니다. 30명 중에 16명이 그 러시아 선박에서, 그러니까 선원이죠. 러시아 네. 선원이 확진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기자가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냉동 화물선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감천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산물 내리기 위해서 정박을 한 것이죠. 러시아에 있는 냉동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옮겨오는 그 감천항이라는 곳이 주로 러시아의 수산물 그 선박이 정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선원이 21명이 탔는데 이 21명 가운데 16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정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러시아를 떠난 배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잠깐 섰는데 그때 선장이 발열 증상이 있어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온 것이죠. 부산항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으로는 러시아 선장이 최초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진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좁은 배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21명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이제 확진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에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는 이미 하역 작업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역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저기 러시아 선원 말고도 우리나라 하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아니요. 들어올 때는 이제 러시아 선원만 들어왔지만 배를 정박한 뒤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 배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러시아 선원과도 자주 접촉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CCTV 화면이나 보니까 다 마스크도 쓰지도 않았고 특히 냉동 물건을 꺼내는 그 냉동실은 영하 25도니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 배 이름이 이제 아이스 스트림호인데요. 바로 옆에 같은 회사에 거의 비슷한 크기의 아이스 크리스탈호라는 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 배도 이제 같이 하역 작업을 하면서 이 그 하역 노동자들이 그 양 배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섞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76명이 된 것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스 크리스탈호에도 지금 선원 1명이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죠. 그럼 거기도 다시 다 검사해야겠는데요? 이미 이제 21명 선원을 검사했는데 1명이 양성이 나왔고 20명은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제 대략적인 그 개요입니다. 사건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막지 못했을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검역소가 있을 것이고요. 검역소를 일단 통과를 해야지 우리 항구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 검역 절차라는 걸 밟죠. 검역 절차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선 검역이라는 게 있고 전자 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 검역은 말 그대로 이제 검역 요원들이 배에 올라서 이제 검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 검역은 그 과정을 서류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위험 지역에서 출항했던 배, 그 다음에 선원 중에 의심 증상자가 있거나 또는 선원이 하선을 할 경우, 그러니까 선원이 배에서 내릴 경우에는 승선 검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 검역이라고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전자문서로 써서 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선원이 내리는 게 아니고 물건만 내리고 다시 돌아가는 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무 승선 검역국이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배가 오든 반드시 승선해서 검역해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검사한다.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중국, 이탈리아, 이란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방역 당국이 세계적인 발생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사실 지금 많은 발생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는 러시아고요. 이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남미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보면 중국, 이탈리아, 이란은 초기에 발생자들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여전히 승선 검역을 하면서 지금 발생이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전자검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러시아 쪽에서도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승선 상황이 변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검역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변하는 상황을. 그런데 러시아 선장이 일주일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승선원 변화가 교체가 있었죠. 그런데 발열 증상 때문에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방역 당국이 우리 방역 당국에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해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해운사의 대리점에서 어제 아침에 확진이 됐다고 연락을 해준 겁니다. 너무 늦었네요. 늦었죠. 왜냐하면 그 시각에는 이미 우리 노동자들은 다 올라가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리점에서 그마저도 통보를 안 해줬다면 지금 우리 올라갔던 노동자들은 지금 명문도 모른 채 마구 전파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박에서 잘못한 것이죠.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발열 증상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도 우리 쪽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선박 회사에는 과태료 같은 게 이제 물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우리 방역 당국의 안일함, 뒤쫓아가는 행정, 그다음에 그쪽 선사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가 얽히면서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도 일단 오늘 브리핑 내용 보니까요, 이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부산검역소를 통해서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열 환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산검역소 등을 통해서 조사를 더 실시를 하고 검역법에 따른 조치를 지금 취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게 많은 노동자가 그 배 위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로 처리 과정도 상당히 혼란이 컸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항공편의 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몇 차례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항만을 통한 검역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일단 인원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미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아침에 한 9시쯤에 러시아 선장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이제 우리 쪽에 전달이 된 것이죠. 됐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미 이제 우리 34명 정도가 올라가서 하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쯤에 일단 작업 중지를 이제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우리 노동자와 러시아 선원들이 접촉을 했던 것이고 지금 뒤에 사진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화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같은 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날이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노조원들을 다 격리를 시켰죠. 모두 격리를 시키니까 오전 중에 격리를 시켰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 화물선에도 이제 그 서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한 사람과 저기서 일한 사람을 전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1차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160명을 격리를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개 이런 데는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노조 조합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노조가 주동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 노조가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기 하루에 이제 부산항에 한 50척 정도 화물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감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노조원들은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했는데 방역 당국은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얘기를 아무도 해주질 못한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서구 보건소가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검사하는 부분들 여기서는 뭐 매뉴얼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서 검사를 우선 받고 누구는 귀가해서 자가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밤 11시 반에 결정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역 작업 노동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감염자들이 많은 그
화물선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배가 입항을 해서 정박을 할 때는 도선사가 먼저 이제 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검수사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업체 직원도 있고요. 뭐 이런 그다음에 행정당국 그 관계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다 내렸다를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전원 다 격리돼 있는 그런 상태고. 아니, 당장 이거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이탈리아, 이란 말고 좀 러시아에서 온 화물선뿐만 네.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뭐 남미도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서 온 화물선도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승선해서 검사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에서 온 선박은 승선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그렇죠. 예. 항상 방역 당국이 이제 항상 뒤늦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세계의 이 어떤 흐름 같은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미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뒤쫓아가는 행정들이기 때문에 네.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미 쪽이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책임자가 사실은 어제도 정의경 본부장이 2차 유행, 수도권 2차 유행을 얘기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내후외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감염도 계속 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어저께 정은경 본부장이 한 2차 유행이 사실은 이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네.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정 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예.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려야 혼란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우리는 1차 유행을 겪었습니다. 서울 네. 수도권은 그 3월에 구로 콜센터라든가 이제 병원 교회 같은 곳에서 1차 예. 100명 단위의 이제 감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가 있었고 2월과 이제 3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유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5월 초부터 나왔던 뭐 이태원, 또 물류센터, 방문 판매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예, 것이고 예. 대유행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 발생 상황 이것을 이제 대유행이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대유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예. 유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겨울에 온다는 그 2차 대유행인가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용어 정리는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내후외환이라는 건 이제 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지금 이제 그 서울에서 생긴 소규모 감염이 대전 중심으로 내려가 있고 이것이 막 퍼져나가는데 네. 숫자가 전혀 줄지를 않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계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확진이 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발생 중에 한 3분의 2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내후외환의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이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의 이 감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감염을 좀 막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역망 내의 감염 상황, 예. 그다음에 방역망을 벗어난 감염 상황. 이것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대처하는데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 외국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격리할 장소를 다 써야만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것은 방역 당국에서 그 사람의 위치와 동선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외부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생산 지수가 빵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감염되면 그 사람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례들은 사실상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은 뭐 해외의 영향이 크지만 예.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네. 그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되는데 예. 그 시설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뭐 100명 단위로 늘어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요. 여름이 이제 거의 뭐 여름이죠. 지금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나름대로 3단계 거리두기 이렇게 기준을 네.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외에서는 뭐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둘러싸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예. 처음 이제 코로나19 초기 단계 때는 또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마스크 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우리도 뭐 꼭 안 써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방역의 1등 공신이 됐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도 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장 박동을 이게 소흡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심장 박동이 예, 늘어날 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수가 이제 많아지고 체감 온도가 높아지죠. 예. 이것이 이제 불편을 넘어서 사실 연세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제 다른 그 이른바 온열 질환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예.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스크를 써야 할지 쓰지 말아야 될지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예. 지금 뭐 그렇게 그걸 겪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침을 준 건데요. 지침은 뭐냐면 2m 이상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 이제 학교에서의 방역 수칙에도 보면 체육 네. 시간에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예. 그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보거나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면 꼭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아주 더울 때. 네. 그렇지만 쓰는 것이 안전하다. 그거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호흡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바로 벗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리를 좀 예. 두고 약간 야외에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찾아서 벗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인민군의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과연 인민을 보위하고 수뇌부를 진정 보위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이 2년 전 철거했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군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 산 중턱에 새로운 대남 확성기가 설치됐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건너편에서도 북한의 확성기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전엔 40여 곳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확성기를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선을 넘지 말라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 거라며 상응 조치에 나설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들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주간은 10km, 야간은 24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반해 북한군의 확성기는 오래되고 낡아서 소리 도달거리가 1에서 3km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북한의 전력난으로 짧은 시간만 운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남 군사 행동을 경고한 북한이 초소를 보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군 당국은 육해공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군도 연일 대북 정찰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사이의 긴장 상황이 커지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밤새 대북 전단을 또다시 살포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살포된 풍선과
현수막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야산에서 살포됐던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촉매로 남북관계가 연일 날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최근 10년 동안 2천만 장 정도가 날려졌다고 하는데요. 남북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전단의 역사를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북 또는 대남전단, 이른바 B라는 한국 현대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은 심리전의 하나로 각자 주장을 담은 전단을 상대 진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B라로 인한 갈등이 잦아지자 남북은 1991년 UN 동시가입 뒤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상호 비방금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2004년 6월 고위 군사회담에서도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고 약속하며 2000년대 들어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에 의한 살포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확대되자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 행위라며 조준 사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2014년 경기도 연천군 중면 방면으로 고사포를 발사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며 전시경보 진돗개 하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 북남 관계 개선에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우리의 진정을 깊이 새기고 모처럼 마련된 개선 분위기에 산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또 한 번 적대 행위 중단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으로 보내진 전단은 모두 1923만 9천 장,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이유로 전단 살포가 제지된 적도 12차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전단의 효과인데 풍향을 고려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반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대북 전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회고록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일 매체 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노이 정상회담 성명 초안도 북한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을 주도한 국무부를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둘 사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한 친서는 북한 노동당의 선전부 직원들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협상가들은 통제불능 상태인 것 같았고 협상에 대한 열정에만 사로잡혔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건 대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회고록 자체가 잘못된 사실투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Federalists talked about the numerous serious factual flaws which have been underlined as being false by Pompeo, Lighthizer, and others who have all come out and said that this book is full of mistruths about themselves and about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and certainly about th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에 대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제정신이 아닌 인사로 여겨졌고 호감을 얻지 못해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거짓말로 꾸며졌고 국가 기밀정보까지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회고록 출판을 막는 소송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 110개를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진정한 가드레일은 탄핵이 아니라 선거라면서 트럼프 낙선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은 극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헌법상의 가드레일이고 헌법이 규정한 진정한 가드레일은 선거라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3가지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 개정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유럽연합이 우리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무역 분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를 합쳐서 오른 값의 2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KB 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한 채당 3억 1,400만 원이 올라 52%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 유명 인사가 올리는 제품 사용 후기 가운데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인지 잘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로 계속 광고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라온 제품 소개 글입니다. 구체적인 제품 이름까지 공개한 사실상 광고 글이지만 광고란 사실은 영문 약자로 작게 덧붙이거나 함께한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광고 고지가 SNS에서 금지됩니다. 공정위가 SNS에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고쳐 광고성 게시물의 접근성과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게시물에는 애드나 땡스투 같은 외국어를 쓰면 안 되고 함께합니다 같은 분명하지 않은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협찬받았다거나 광고비를 받았다는 식의 정확한 표현을 게시글이나 사진에 포함하거나 가까이 표출해야 합니다. 유튜브처럼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광고성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5분 간격으로 자막 등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는 실시간 방송을 할 때도 적용되고 자막 노출이 어렵다면 진행자가 직접 광고 사실을 5분마다 알려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의 60개 계정에 580여 개 광고 게시물을 분석했더니 30%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알렸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에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의 술이나 담배 등 성인 인증 물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같은 공인신분증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고 신분증 위변조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본인 확인 앱에 실제 운전면허증 정보를 담은 국내 첫 디지털 공인신분증이 등장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살 성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가지고 계산대로 갑니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 남성이 제시한 건 카드 형태 신분증이 아닌 스마트폰 앱입니다. 계산대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의 바코드를 찍자 곧바로 성인임을 알려주는 문자가 뜹니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에 운전 면허증을 집어넣은 디지털 공인 신분증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수적인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오거나 성인일지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점주와 고객 간의 실랑이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와 스마트폰 속 암호화된 정보가 합쳐져 일치 여부를 판독합니다. 이른바 암호화된 개인 식별 정보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도용 등 보안 강화를 위해 화면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패스의 본인 확인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을 통한 운전면허 진위 확인을 결합하여 신분증의 도용이나 유변조와 같은 사회 문제를 ICT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는 전국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다음 달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할 때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의 검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다시 통합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제는 근본적인 한번 파괴를 한번 해보자. 소위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통합당이 갈 길이 그렇게 편찮지는 않거든. 알란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지금 민간인 우주를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하고 테슬라라고 하는 이 전기 자동차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용을 위주로 한 창조적인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통 배터리를 차체 밑에다 닦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상당히 돈 사람이란 말이야. 저거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합리적 파괴를 하지를 못해서 결국 가서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한번 파괴를 한번 해보자. 소위 파괴적 혁신.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병역 판정 검사.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법사위 문제로 국가 안보 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희들 내부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국회에서라도 좀 초당적인 그런 협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네, 아니 원천적으로 상임위가 가동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가능을 만들어 놓고 상임위로 들어오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 다 나와서 지금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동 회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이것을 우리가 도출해보자. 그런 살아있는 국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합동회의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게도 여당에게 설명하는 똑같은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현역 장관들이 바빠서 못 오거나 아니면 여당의 눈치를 봐서 못 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국방장관 또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 지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경험과 우리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1년 실격 등 KBO 징계를 받은 강정호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유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강정호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6년 12월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 앞에 선 건 처음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반성했습니다. 정말 나쁜 행동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으로 팬들의 공분을 산 점도 언급했습니다. 어리석었던 생각을 자책하면서 속죄하고 싶다고 다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모든 걸 포기하고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제게 쏟아질 모든 비난과 감당하며 묵묵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째 금주 중이라고 밝힌 강정호는 키움 구단에서 받아준다면 첫 해 연봉은 전액 음주운전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소년들을 위한 야구 재능 기부도 약속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는 물론 운전자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알려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을 줄인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강정호는 기자회견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정호의 사과가 국내 복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강정호의 원소속 구단인 키움은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의 김치현 단장은 강정호 선수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에 시간을 오래 끌 일은 아니라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구단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KBO 상벌위에서 1년 실격,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받은 강정호는 키움이 선수로 등록하면 내년 시즌 중반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막하지 못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경기 수와 연봉 삭감에 대한 노사 합의 없이 커미셔너 직권으로 2020년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30개 구단주가 만장일치로 2020 시즌을 개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60경기 체제의 정규 시즌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와 시즌 개막을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7월 마지막 주에 개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년 162경기 체제의 37%에 불과한 60경기 체제로 2020 시즌을 개막할 경우에 경기 수에 비례해서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3월 합의에 따라 올해 2,100만 달러인 추신수의 연봉은 777만 달러, 2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유현진은 740만 달러만 받습니다. 오늘도 후덥지근한 여름 더위가 이어졌죠. 내일부터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4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비가 오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출근길은 서울 등 서쪽 지역에 확대되겠고 낮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장마의 시작부터 국지적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제주 남부 지역에 120mm 이상, 중부와 경북, 남해안과 지리산에 최고 8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과 호우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에 그치겠고 청주 25도, 대구는 27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목요일 오후에 그쳤다가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